내일 아침 8시 30분. 다들 아마 뉴스 창만 계속 새로 고침하고 계실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란 쪽에 무슨 일이 터질까 봐 다들 긴장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이란에 진짜 미사일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폭탄이 터지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으셨습니다. 진짜 터질 폭탄은 그 먼 중동 사막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중동이 아니다. 네, 아닙니다. 그 진짜 폭탄은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있습니다. 그 증권 계좌 안에서 이미 째깍거리면서 뇌관이 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듣기만 해도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사실 지정학적 위기라는 게 그 폭발음이 워낙 화려하잖아요. 엄청나죠? 막 석고가 쏟아지니까요. 네, 그렇게 시선을 다 빼앗겨 버리면 정작 내 발밑에서 무지하게 거대한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그 균열은 못 보게 되는 법이거든요. 오늘 시장을 덮친 이 공포의 본질은 폭격기나 드론 같은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을 쫙 펼쳐놓고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성적표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처참했죠, 정말. 네, 아시아 주요 증시가 다 빠졌다고는 하는데 유독 한국 증시가 그 하락폭의 2배 가까이 피를 흘렸습니다. 완전 폭락이었어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결국 기어이 4.4%를 돌파해버렸거든요. 이게 전 세계 자본시장의 중력 같은 건데 시장의 숨통을 아주 꽉 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입수한 방대한 양의 리포트 그리고 시장 데이터들을 교차 검증해 보니까 결론이 아주 명확하게 하나로 보이더라고요. 네, 어떤 결론이죠? 오늘 이렇게 증시가 무너지고 금리가 미친 듯이 치솟는 이 아비 교환의 진짜 원인, 그건 내일 말로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48시간 최후 통첩,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전쟁 위기가 핵심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왜 이 모든 혼란의 진짜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아주 철저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역학을 이해하시려면요. 당장 눈앞에서 붉은색으로 깜빡거리는 속보창에서 일단 한 걸음 물러나셔야 합니다. 시선을 좀 넓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지갑이랑 계좌를 지배해온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S&P 500 지수가 10여 년 동안 무려 10배 가까이 폭등을 했었잖아요. 엄청난 거대한 강세장이었죠. 파티였습니다, 파티. 네, 멈출 줄 모르던 화려한 파티였는데 근데 이 파티 속에서도 시장의 허리가 완전히 꺾이면서 뼈 아프게 무너져 내렸던 시기가 딱 2번 있었습니다. 혹시 언젠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2018년이랑 2022년 이렇게 2번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2018년과 2022년.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여러분, 그 두 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장이 붕괴했을까요? 엄청난 지정학적 위기, 아니면 전쟁, 그것도 아니면 글로벌 팬데믹 때문이었을까요? 전부 아니죠. 네, 전혀 아닙니다. 그 2번의 치명적인 폭락장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네, 금리 인상. 비유하자면 딱 이렇습니다. 지금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저 전쟁 뉴스나 최후 통첩, 이런 건 그저 유가를 올리고 인플레이션 불안감에 불을 붙이는 말 그대로 성냥일 뿐입니다. 성냥불이다. 네, 하지만 여러분의 계좌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진짜 다이너마이트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성냥 불씨 때문에 결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못 내리고 돈줄을 오가매게 되는 그 상황 자체가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이 다이너마이트의 파괴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채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채권 시장이요? 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시장 분위기 엄청 좋았잖아요. 다들 축제였죠. 투자자들이 연준이 올해 3월에 무조건 금리 내릴 거라고 샴페인을 터뜨렸단 말이죠. 맞아요. 다들 3월 리나를 확신했었죠. 그런데 그게 슬그머니 6월로 밀리더니 지금 시장의 기대감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운 좋으면 한번 내리고 나머지는 전부 내년으로 밀린다. 사실상 완장이 항복해버린 수준입니다. 심지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바다 건너 영국 상황은 더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영국 중앙은행이 최근에 금리를 동결했는데 이게 그냥 관망하는 스탠스가 아니었잖아요. 네, 아니었죠. 오히려 인상 가능성이라는 그 시장의 금기어를 슬쩍 꺼내들었습니다. 유럽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치 못하게 반등하니까 중앙은행들이 다시 매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 공포의 냄새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기가 막히게 맡는 곳이 바로 국채 시장이거든요. 현재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4% 근방까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10년물도 아니고 2년물이요? 네, 10년물 같은 장기가 아니라 당장의 단기적인 정책 금리 궤적을 쫓아가는 2년물이 이렇게 뛴다는 건 대단히 구조적인 시그널입니다. 아, 단기적인 방향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채권 시장은 전 세계에서 제일 영리한 수백만 명의 스마트머니가 모여있는 집단지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정학적 뉴스에 막 감정적으로 베팅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냉정하게 움직이죠. 수학이랑 확률만 보고. 맞습니다. 2년물 금리가 4%를 향해 간다는 건 이 거대한 자본들이 이미 주식시장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화된 고금리, 심지어 금리 인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산 가격에 기계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와, 결국 주식시장은 채권시장이라는 거대한 코끼리가 쿵쿵거리면서 방향을 틀어서 질주하는 걸 보고 나중에서야 뒤늦게 활짝 놀라서 도망치는 셈이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중동에서 실제로 미사일이 날아가지도 않은 오늘 같은 날에 왜 내 주식 계좌가 시퍼렇게 녹아내리는지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전쟁이라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금리라는 중력이 이미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거네요. 네, 거시경제의 압력은 늘 그렇게 소리 없이 침투하는 법이죠. 그럼 여기서 투자자인 여러분의 일상 그리고 당장의 투자 결정이랑 직결되는 아주 실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피를 흘릴 때마다 증권사 리포트나 유튜브 이런 데서 항상 똑같은 마법의 주문을 외우잖아요. 공포에 살아. 맞아요. 조정시 매수. 이른바 줍줍 전략이죠.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야, 우량주가 이렇게 싸졌는데 지금이 박앤셀 기간 아닐까?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지금이 진짜 기회일까요? 아니면 약간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꽉 쥐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일까요? 네, 그 실수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 판단을 내리시려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하락장이 그냥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충격인지 아니면 한 번 빠지면 나오기 힘든 구조적인 함정인지 이것부터 딱 분리를 해내야 합니다. 충격이냐, 함정이냐. 네. 만약에 내일 아침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그냥 말뿐인 해프닝으로 끝나고 중동발 단기 충격이 해소된다고 치죠. 그럼 시장은 반등하겠죠. 당연히 오르겠죠, 안도감에. 하지만 저희가 오늘 딥다이브하면서 분석한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그쪽이 아닙니다. 후자, 그러니까 구조적 함정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아, 잠깐만요. 근데 시장은 결국 어떤 악재가 와도 다 소화해내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것도 길어지면 오히려 사람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 뉴스 자체에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 시장이 뉴스에 무감각해지는 거요? 그거랑 경제 구조 자체가 망가지는 건 완전히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 별개다. 네, 당장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복기해 보시죠. 개전 초기에는 뭐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랬죠. 유가 폭등하고.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 전쟁을 그냥 하나의 상수, 늘 있는 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관련 뉴스도 확 줄어들었고 주가도 전쟁 자체로는 타격을 안 받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냥 익숙해진 거네요. 하지만 진짜 비극적인 청구서는 뒤늦게 날아옵니다. 전쟁이 촉발했던 공급망 교란, 에너지 비용 상승, 그리고 블록 경제화 현상, 이런 부작용들은 고스란히 남아서 인플레이션을 아주 만성질환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아, 인플레이션이라는 만성질환. 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가 도무지 밑으로 내려오지를 못하고 저 높은 수준에서 콘크리트처럼 아주 단단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끔찍하네요. 이건 단순히 HTS 창에 띄어진 주가 그래프가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군요. 훨씬 깊은 문제죠. 여러분의 실제 삶으로 이 상황을 한번 끌고 와 보겠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갱신을 앞두고 있는 30대 직장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숨부터 나오죠. 네, 그분은 아마 속으로 전쟁 이슈만 좀 지나가면 물가도 잡히고 연준이 금리도 내려서 내 이자 부담도 좀 줄어들겠지. 이렇게 희망 회로를 팽팽 돌리고 계셨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기대할 수밖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전쟁 뉴스는 사라져서 세상이 좀 평온해진 것 같은데 정작 내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그 엄청난 은행 이자는 단 한 푼도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롱게임이 시작된다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구조적인 고금리가 결국 소비자의 지갑을 얇게 만들고요. 기업들이 투자할 여력을 싹 다 말려버립니다.
결국에는 경제 전반의 체력을 서서히 아주 천천히 갉아먹는 진짜 침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금리가 하늘 끝까지 무한정, 영원히 오를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어떤 물리적인 한계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물론이죠. 한계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국채 시장을 다룬 섹션에서 계속해서 약간 경고등처럼 깜빡거리는 숫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 그 숫자 보셨군요. 네, 바로 4.5%. 도대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5%가 어떤 메커니즘을 가졌길래 시장에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마의 방어선처럼 여겨지는 걸까요? 이게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대차대조표 구조,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답이 아주 수학적으로 딱 떨어집니다.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국가부채 규모 혹시 아시나요? 엄청나게 크다고만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나요? 무려 34조 달러가 넘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와, 34조 달러. 개인이 빚을 지면 매달 이자를 내야 하듯이 미국 정부도 이 막대한 빚에 대한 이자를 채권자들한테 지불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빚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장기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넘어선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이자를 좀 더 낸다 이런 가벼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 거죠? 이자 비용 자체가 미국의 전체 국방비 예산마저 초과해버리는 완전히 통제 불가능하게 불어나는 임계점이 바로 4.5%입니다. 이자 갚는 데만 국방비보다 돈을 더 쓴다고요? 와, 네. 게다가 동시에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위험 자산인 미국 국채가 4.5% 이상의 확실한 수익을 가만히 있어도 보장해 준다면요. 그럼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변동성 심하고 위험한 주식시장에 돈을 넣어둘 이유가 전혀 없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른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진공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이는 그 구축 효과가 폭발하는 지점, 거기가 바로 4.5%인 거죠. 아, 구축 효과.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이 경제적인 임계점이 지정학적 리더들의 정치적 셈법이랑 아주 기막히게 맞물려 있다는 대목입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절묘하죠. 내일 아침 만료되는 트럼프랑 이란의 그 최후 통첩 상황. 이걸 복싱링 위에 올라간 두 선수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복싱링이요? 네, 트럼프는 지금 48시간 내에 행동하지 않으면 니네를 완전히 파멸시키겠다면서 엄청난 펀치를 허공에 날리며 상대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압박이 엄청나죠. 근데 상대방인 이란의 움직임도 되게 묘해요. 맹렬하게 반미 구호는 막 외치고 있는데 막상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대동맥이죠. 그 호르무즈 해협. 여기는 이스라엘이랑 미국 국적선만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한테는 다 열어두겠다고 슬쩍 한 발짝 물러섰거든요. 아, 퇴로를 열어둔 거네요. 네, 스스로 퇴로를 열어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양측이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자료가 제시하는 트럼프의 과거 플레이북, 그러니까 그의 전형적인 협상 패턴을 분석해보면 이 기싸움의 진짜 본질이 싹 드러납니다. 트럼프의 패턴이요? 네, 트럼프의 핵심적인 정치적 자산, 그리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 목표가 뭡니까? 바로 경제 호황, 그리고 주식시장의 랠리입니다. 맞아요. 주가 오르는 걸 자기 업적으로 엄청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동 위기가 막 전면전으로 번져서 유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뚫고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시장 유동성 다 빨리고 주식 폭락하겠네요. 맞습니다. 그가 애써 공들여 지어놓은 위대한 미국 경제라는 집에다가 자기가 스스로 불을 지르는 아주 치명적인 자충수가 되는 겁니다. 아, 시장의 해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극한까지 상대를 막 코너로 몰아붙이면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지만 막상 그 금리라는 거대한 불길이 자기 집 문턱, 즉 4.5%에 도달하기 직전에는 항상 기막힌 명분을 만들어내서 출구를 찾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폭주 기관차처럼 서로 마주보고 미친 듯이 달리다가도 결국 진짜 충돌하기 직전에는 먼저 핸들을 꺾어버리는 아주 전형적인 치킨 게임의 패턴이네요. 네.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서 과거의 수많은 시장 데이터와 외교 기록들이 증명하고 있는 트럼프식 협상의 기술입니다. 진짜 목적은 링을 완전히 박살내서 서로 다 죽자, 공멸하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죠? 링 위에서 아주 압도적인 공포를 딱 조장해 놓고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그 전리품을 자기가 독식하려는 계산인 거죠. 야, 대단하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건 결국 다 과거의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과거죠. 트럼프가 과거에 핸들을 먼저 꺾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반드시 꺾을 거라는 보장이 과연 있습니까? 지금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인플레이션이 아주 구조적으로 끈적하게 고착화되어 있고 연준의 통화 정책도 트럼프 맘대로 안 되잖아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네, 통제가 안 되죠. 과연 그가 원한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마음대로 핸들을 딱 꺾고 빠져나올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좀 의심스럽습니다. 와, 아주 뼈아픈 지적이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 과거의 패턴이 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시 경제 구조 속에서도 과연 여전히 잘 작동할 것인가? 네, 그게 의문인 거죠. 그 의구심 자체가 바로 현재 시장이 겪고 있는 이 극도의 변동성 그 본질입니다. 채권 시장의 4.5%를 위협하면서 오르는 이유도요. 바로 그 엄청난 불확실성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매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돈의 값이 이렇게 비싸진 시대, 즉 금리가 치솟아서 유동성이 완전히 말라붙는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는 똑똑한 자본들이 절대 아무 곳에나 돈을 던지지 않잖아요. 절대 안 그러죠. 철저히 가리죠. 매크로 환경이 아무리 박살나고 지정학적 위기가 몰아쳐도 절대적으로 현금이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독점처를 찾기 마련입니다. 피난처를 찾는 거죠. 네. 저희가 오늘 분석한 자료들이 아주 만장일치로 가리키고 있는 이 폭풍 속의 유일한 방파제. 여러분, 그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포인트는 반도체의 회복력입니다. 3월 초에 처음 전쟁 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포가 극에 달했던 그 첫날, 시장 데이터 혹시 기억하십니까? 투매가 엄청났던 날 아닌가요? 맞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이 투매 물량에 시달리면서 무너져 내릴 때 되게 기이하게도 코스닥 시장의 특정 섹터는 잠시나마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아, 그 엄청난 하락 압력을 튕겨냈다는 건가요? 네, 온몸으로 튕겨냈죠. 그 힘의 근원이 바로 반도체 관련 밸류체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단순히 뭐 기술주가 앞으로 유망하다 이런 뻔한 전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거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전복되고 있다는 증거가 자료 곳곳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판이 바뀌고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례를 한번 보죠. 이 회사가 올해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무려 한화로 100조 원 규모입니다. 100조요. 100조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고작 7배 수준에 딱 묶여 있습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마치 인공지능 시대를 독식할 초창기 아마존 웹서비스의 지분을 살 기회가 온 건데 시장은 이 기업 가치를 그냥 동네에서 USB 메모리 스틱 떼다 파는 영세 소매점 수준으로 후려치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강남 한복판 건물을 시골 빈집 가격에 매기는 격이죠. 맞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비이성적인 저평가가 지금까지 고착화되어 있었던 걸까요? 그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를 바라보던 주식시장의 아주 해묵은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메모리 칩은 철저하게 그냥 쌀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쌀이요? 우리가 먹는 그 쌀이요? 네, 밥 지어 먹는 쌀이요. 거대한 공장을 지어서 똑같은 규격의 상품을 무한정 찍어내고 재고가 쌓이면 가격이 폭락하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 즉 커모디티로 인식이 되었던 겁니다. 아, 차별화가 안 되는 범용 상품이다. 그렇죠. 자기 맘대로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가격 결정권 없는 쌀 장수한테 주식시장이 굳이 높은 프리미엄을 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아하. 그런데 그 오래된 법칙이 지금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데이터 센터 서버나 아니면 그냥 책상 위 PC에만 조용히 들어가던 메모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간의 물리적 현실 세계를 직접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들 속으로 막 파고들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기계 속으로요? 이른바 피지컬 AI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료에 등장한 중국의 최신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 길을 달리는 동안 사방에 달린 카메라와 센서에서 초당 수십 기가바이트의 시각 데이터를 미친 듯이 빨아들입니다. 초당 수십 기가바이트면 데이터량이 정말 장난이 아니겠네요. 엄청나죠. 이 방대한 데이터를 두뇌 역할을 하는 칩에다가 병목 현상 없이 싹 밀어 넣으려면 엄청난 대역폭의 메모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이 일반 데스크톱 PC의 무려 16배에 달합니다. 16배요. 와, 그러면 도로 위를 굴러다니는 자동차 한 대가 사실상 바퀴가 4개 달린 아주 거대한 AI 슈퍼컴퓨터로 진화해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전에는 기업 간 거래 영역에만 갇혀있던 메모리가 이제는 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소비자 제품의 핵심 심장으로 직접 이직되고 있는 겁니다. 심장이 되었다. 네, 이는 반도체 기업들이 과거에 그 박리담회형 쌀 장수에서 고도로 맞춤화된 명품 부품 제조사로 완전히 신분이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커머디티에서 명품으로의 진화라.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유지되는 한 단순히 반도체 칩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빅테크들만 돈을 버는 게 아니겠네요? 당연히 아니죠. 생태계 전체가 큽니다. 그 칩을 연결하는 고성능 기판이나 수율을 검증하는 테스트 소켓 같은 생태계 전반의 많은 부품사들로 막대한 부의 낙수 효과가 쏟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거시경제의 그 무서운 금리 공포가 시장 심리를 꽉 억누르고 지수를 막 끌어내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쥐고 있는 이 폭발적인 이익 창출의 본질, 이 본질 자체를 파괴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절대 파괴 못하죠. 숫자가 증명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피 튀기는 변동성이 역설적으로는 누군가에게 평생 한번 잡을까 말까 한 그 구조적 성장의 초기 탑승권을 제공하는 셈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투자자로서 가장 예리하게 파고들어야 할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산업의 구조적인 확장이 확실하게 숫자로 증명되는 섹터라면요. 매크로의 공포가 만들어낸 이런 일시적인 가격 왜곡은 아주 훌륭한 진입 시그널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을 파헤친 수많은 자료와 논리들을 하나로 딱 꿰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파생시장에서 엄청난 매도 폭탄을 막 던지고 지수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진짜 이유, 여러분의 계좌를 붉게 물들인 그 공포의 근원에는 미사일이나 전쟁이라는 얄팍한 뉴스 헤드라인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껍데기에 불과했죠. 네, 그 깊은 바닥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뢰들이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고 우리가 결국 감당해야 할 돈의 값, 즉 고금리가 일상을 지독하게 짓누를 것이라는 아주 서늘한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그 시끄러운 지정학적 노이즈를 싹 걷어내보면요. 결국 시장을 지배하는 유일한 중력은 금리라는 사실을 데이터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치열했던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내일 아침에 다시 시장을 마주하셔야 할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방금 전 대화에서 우리는 트럼프가 4.5%라는 금리 마지노선 앞에서는 늘 치킨 게임의 핸들을 먼저 꺾어왔다는 그 과거의 법칙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이번엔 그 법칙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핸들을 꺾지 않는다. 만약 내일 10년물 국채금리가 4.5%라는 마지노선을 산산히 조각내면서 하늘로 솟구치고 자기가 그렇게 공들여 쌓은 경제라는 집에 불길이 막 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통제불능의 가속 페달을 그대로 밟아버리는 전례 없는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생각만 해도 진짜 파국이네요. 인플레이션의 구조가 완전히 변해버렸고 연준이 이미 지갑을 닫아버린 이 새로운 시대에도 과연 과거의 공식이 여러분의 계좌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 8시 30분 전 세계가 숨죽인 가운데 트럼프의 입이 열리는 그 순간 당신의 계좌 속에서 조용히 째깍거리던 진짜 폭탄의 신관이 기적처럼 싹 제거가 될지 아니면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생존 게임의 룰이 시작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군요. 네, 내일 아침 주식시장의 종이 울리기 전 투자자인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묵직한 질문의 답을 꼭 한번 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분석, 더 딥다이브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깨어있는 시선으로 시장의 이면을 꿰뚫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